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어제 일제히 대구로 향했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오늘은 모두 부산, 경남에 직결했습니다. 연이틀 같은 지역을 똑같이 도는 건 이례적이지만 후보들의 셈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대구와 경부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기류가 조금 다르다지만 부산은 지난해 총선 때 전체 18석 중 단 한 석만 민주당에 허용했습니다. 선거 전 초반 보수 표심 집중 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움직임, 장세희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는 어제 모두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나란히 부산, 경남 지역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일정이 연이틀 겹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장소는 같지만 목표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을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다음에 전멸한 것도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지역 18석 중 한 석만 얻는 데 그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사흘째 영남에서 머물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내용을 염두에 둔 듯 현장 유세 때마다 큰 절을 올리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질책해 주시기도 하고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이준석 후보는 대학교에서 학식을 먹는 일정을 이어가며 영남 지역 청년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관성에 따른 투표가 아닌 정말 미래를 바라본 투표를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초반 동진 전략과 김문수 후보의 보수 재결집 전략이 맞부딪히면서 보수 표심 변화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유엔 기념공원 참배로 부산, 경남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선거운동의 핵심 화두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힘들다며 대신 해수부를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한 이재명 후보는 낙관적 전망 대신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부산과 창원 유세에선 부마항쟁 정신으로 내란을 제압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아닌가요? 앞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겠죠? 특히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당내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영남 유세 일정을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칭한 이 후보는 이순신 장군도 모함을 당해 죽을 뻔했다며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말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죽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까. 그냥 진짜 죽도록 싸워버린 거 아닐까.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힘들다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영남권 공략에 집중했던 이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을 찾아 협박 표심 굳히기에 나섭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 공약도 내놓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독재 정권이 될 거라며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도 이 후보가 진앙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유세차에 오른 김문수 후보가 숫자 2가 적힌 마패를 목에 겁니다. 이 마패로 이재명을 잡아 세상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주 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암행어사 박문수에 자신을 빗댄 건데 청렴성을 내세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밀양 아리랑으로 시작한 유세에서도 이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죽거나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 얼굴이 걸린 대형 현수막을 여러 차례 가리키며 독재 정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서 이렇게 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가 위기의 진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크지만은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사천 우주항공청과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우주항공과 원전산업을 강조한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흘간 영남권 텃밭 유세를 펼친 김문수 후보는 내일 서울, 모레는 경기도를 찾아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0대 기술론과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박한솔 기자입니다. 부산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마주 앉은 이준석 후보는 완주가 아닌 당선이 목표라며 매달 정례 영수회담과 거국 내각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민주당에도 미안한데 장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최소한 4명 정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연일 대학가를 찾아 이른바 학식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핵심 지지층인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40대 기술론을 강조해온 이 후보는 오늘 부산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일삼는 이재명 후보가 김영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개헌보수 빅텐트는 아무리 해봐야 감동을 못 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 당은 고쳐줄 수 없는 당이다.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인 내일 서울에서 교육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를 두고 며칠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출당보다는 자진 탈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탈당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데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출당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던 어제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해온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번 주 안에 김 후보와 협의해 통일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치고 김문수식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김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고 강성 지지층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빠르게 내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 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윤상현 의원은 탈당을 강요하는 건 자중질환을 부추긴다며 싸워야 할 곳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전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한 건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에서 공식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곤 합니다. 이번엔 민주당에선 코로나 사태 때 주목을 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국민의힘은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각각 선거사령탑으로 앞세웠습니다. 이들의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매일 입었던 노란색 민방위복이 아닌 파란색 점퍼를 입은 민주당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이 엄지를 치켜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일상을 되찾읍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언론 인터뷰는 아직 낯설다면서도 정치 참여 이유에 대해선 막힘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불안하고 저도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불안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 위원장은 내부적으론 직원도 서슴지 않는 비판자 역할을 하겠다며 결기를 보이면서도 시민들과 만나선 내 가족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찾은 국민의힘 김용태 선대위원장 내정자가 노동자들도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며 헌화합니다. 1990년생 당내 최연소 의원인 만큼 젊은 패기로 개혁을 이끌어 선거 막판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대복 입으신 분들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안보 관련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인데 당내에서 금기시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꼭 해결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명분도 곧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님하고 마음을 맞춰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명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20일, 이들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을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10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독립성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 제기와 성토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놓고 입법부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103조를 이유로 청문회 참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삼으며 세상 바뀐 줄 모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3줄짜리입니다. 3줄짜리, 4줄짜리. 조용히 하세요.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청문회는 사법부 성토로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전원을 주장하는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이 도둑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느냐? 당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사위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 그 조항인데 압도적인 의석의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활용해 자기 당 후보의 재판 결과를 없던 걸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엔 선거 출마자가 직업이나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뺀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벌 근거가 사라져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그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해 사실상 사심제로 전환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국민의힘 곽교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방검복을 입고 등장해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귀여우시네. 잘했는데 곽기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법원이 조치하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미에서나 쓰는 사법부 겁박수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묻지 마시기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이곳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무 배제와 감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더 추가로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보 공개 시점 등이 의심스럽다며 내란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 과도하게 재판장 신상 털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변경 가능성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보통 선거 때는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문법입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청문회는 강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할지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요구가 워낙 강했던 상황이라서 강경파의 주장대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되게 된 건데요. 온건파인 한 민주당 의원,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겠느냐면서 불출석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이죠. 여기서 30명,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그런 법안도 지금 상정이 됐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서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채워 넣으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증언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고 나온 건 이 후보 재판을 염두에 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주진우 의원 잠깐 얘기했는데 남미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4년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이 대법관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는데요.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를 법정을 채운다는 의미의 코트 패킹이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 고등법원 판결 4만 5천 건 가운데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베네수엘라 학계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댔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재판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관이 증언되게 되면 사건 심리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 없이 대법관 수만 증언할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오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정계 은퇴, 탈당까지 했었는데 여전히 계속 이름이 오락가락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홍 전 시장을 낭만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지지층 흡수에 나서려고 하니까 국민의힘도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전 시장 오늘 새벽 이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면서 영웅, 큰 어른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김용태 의원도 미국에 가서라도 정중히 모셔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두 번의 대권 도전,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까지 당선되신 분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까지 나를 세웠습니다. 네, 권 전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하는 말투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격앙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계 은퇴에 이어서 이 경선에서 탈락하니까 바로 탈당까지 해놓고서 곧바로 친정 정당에 재를 뿌리는 게 내심 못마땅했던 듯합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도 보였다가 이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단일화 국면 이후에는 다시 윤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듯한 글을 써서 논란이 됐던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 의원 2차 경선 통과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 직접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경쟁자들과 대비된다는 겁니다. 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김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 상당히 고맙긴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세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노래와 춤입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기 위해 후보는 물론이고 지원에 나선 의원들까지 운동원들의 율동을 따라춘다고 합니다. 춤 실력 궁금하시죠?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신경희 기자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본격 유세를 앞두고 유세팀과 춤 동작을 점검합니다.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가 흘러나오자 8차선 도로 방향으로 서서 춤을 춥니다.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 율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유세차에선 가수 영탁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강조하는 율동을 따라춥니다. 선거는 즐겁게 해야지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춤에 자신 있는 듯하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춤 잘 출 자신 있는 분들만 알아서 조금 추다가 집에들 가십시오. 막 춤을 선보입니다. 선배 의원에게 춤 사이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1번 이재명, 1번 이재명. 그렇죠. 후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직접 춤 실력을 선보였는데 다소 빠른 노래에 박자는 계속 어긋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대통령을 다시 뽑는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보려는 간절함이 정치인들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며 그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흥분한 이들이 법원에 불법 침입해 이곳저곳을 때려 부숩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9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8살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돌과 뜯겨진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법원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해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결과가 참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일부는 여전히 부정선거, 저항권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의자들에겐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훈련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던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에는 20대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공갈 혐의가 적시됐고 고소 대상엔 20대 여성 외에도 40대 남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손흥민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소속사 측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자 정당의 당직자를 사칭하는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객실을 예약하거나 선거 물품을 대량 주문하고는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숙박업소. 업주 이모 씨는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라는 남성으로부터 유세단이 12일에 묵을 방을 예약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홍보실장 이준택이라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때문에 방문하게 돼서 방을 한 10개 정도 예약합니다. 이 씨는 방 10개를 비워뒀지만 예약 당일 남성은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다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러는지 저희는 뭐 답답하기만 하죠. 확인해보니 남성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홍보실장으로 사칭한 남성은 노쇼 다음 날에도 주변 다른 업소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주문받고 제작한 업체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찾아가기로 한 민주당 당직자라는 사람은 대리 결제를 거절당하자 명함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타인에게 얼마를 입금하라고. 당직자를 사칭해 어깨띠와 현수막 등 선거 물품을 대량 주문하는 사건은 양양과 인제 등에서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는 사기 행각이라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절도 용의자가 길에서 자신을 알아본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에서 봤던 얼굴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등산용 가방을 둘러맨 남성이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옷가게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검은색 티셔츠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범행 사흘 뒤 거리를 걸어가는 절도범을 근처에서 전화를 하던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어딘가 전화를 건 뒤 남성은 절도범을 체포합니다. 절도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남성은 관할 파출소 소속 최정훈 경위로 며칠 전 CCTV에서 봤던 절도 용의자임을 곧바로 알아채고 지원을 요청한 뒤 검거에 나선 겁니다. 그 가방을 메고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봤을 때 걔가 맞잖아요. 도망치듯 50여 미터를 빠르게 걸어가던 남성은 이곳에 서 있던 택시를 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은 지난 2월에도 수원의 한 도서관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이나 뭐 식당에 쓰게 되면은 쓴 상대방에 대한 사기가 또 되거든요.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40대 절도범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건 챗 GPT가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준 제 모습입니다. 챗 GPT 유료 버전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또 회사 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인데 최근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글을 보고 무심코 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사이트였던 겁니다. 소비자 탐사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부터 챗 GPT를 업무에 활용해온 사진작가 김태민 씨. 며칠 전 연간 이용권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공지를 보고 유료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접속을 로그인을 하자마자 거의 큰 할인폭을 적용해서 95,000원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답변 수준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챗 GPT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그냥 무심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갔어요. 예, 크게 챗 GPT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인터페이스 똑같아요. 로고도 거의 비슷하고.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환불 방법은 사이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챗 GPT를 검색해 보면 진짜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 사이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IT 기술에 밝은 이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게 좀 혼동이 될 만큼 좀 유사하게 보이나요? 예, 일단 로고도 또 이제 앱 제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동이 많이 되죠. 속이려고 약간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여서 이거를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터넷 후기를 보면 챗 GPT인 줄 알고 썼는데 사진조차 인식 못한다. 유료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 환불받을 방법도 없다 등의 피해 글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제하는 경우에 환불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개인정보 탈취나 피싱 범죄랑 연결되기도 하니까요.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챗 GPT의 유사 사이트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식 사이트 철자를 확인해달라는 말과 함께 챗 GPT는 유료 가입을 어떤 식으로든 유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장용욱입니다.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또 선생님께 존경을 표하자며 만들어진 날이지만 교사 10명 중 6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씁쓸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고충을 최원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교사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건데 도리어 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8,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10명 중 6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 수준, 33%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 서울 서희초 사건 후 교권 5법 등이 마련됐지만 교사 대부분은 교육 정책에 부정적입니다. 정서학대 조항이 교육활동을 가장 많이 위축시키는 그 아동학대 신고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 그리고 교원지휘법이 후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 90%는 젊은 교사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0%대 전망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 1.6%에서 석 달 만에 반토막 난 수치입니다. 미국 관세 등 대외 요인이 0.5%포인트, 건설 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이 0.3%포인트를 끌어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고 유예하는 걸 전제로 한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제도화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망한 0.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성장률 0.8%는 국내의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전망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IMF 외환 위기와 오일 쇼크,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역사상 4번째로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오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1분기에 이미 0.2% 역성장한 만큼 또다시 0%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친 이번 성장률 하향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에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란이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맥주와 우유값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 소비자가 계란 가격을 확인하더니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예전에는 5,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 얼마씩 많이 비싸졌어요. 39 계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7,108원으로 작년보다 10.2%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산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에서 13%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할인 행사를 대폭 늘리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4% 이상 크게 뛰는 등 먹거리 물가가 비상입니다. 장 볼 때 가격을 크게 안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세일할 때 오거나 아니면은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거나. 식품업계도 원자재 수급 상황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오비 맥주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하이트 진로가 맥주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CJ 제일제당과 롯데 웰푸드, 농심, 오뚜기 등 가공식품과 라면업계 대부분이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지금 부재한 틈을 타서 올리는 것이죠. 새 정부 들었으면 민생에 이제 관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올리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농식품업계에 가격 담합 등이 있는지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들어 생필품 절도 사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15년간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 추세를 알아봤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최고치를 찍었던 소액절도는 점차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4만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서 지난해엔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소액범죄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절도로 추정되는데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생계가 어려워서 나쁜 선택을 한다는 건데 절도범들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네, 전체 절도범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검거자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고령층의 절도가 뚜렷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제과점에서 70대 남성이 빵을 2개 훔쳐 달아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노숙 중이던 남성으로 드러나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경남 창원에선 생활고를 겪던 78살 노인이 뇌경색을 앓는 부인을 위해 단팥빵 2개를 훔치다 붙잡혀서 경찰이 감경 처분해주기도 했습니다. 노인 연령층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연동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적다 보니까 다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근거 자체가 없어지게 된 꼴이죠. 네, 빵 하나를 사 먹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빈곤율은 1위고요. 은퇴한 노인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수입이 120만 원도 없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서 2023년 기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전체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고령 수감자 수가 급증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빈곤과 외로움에 일부러 경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수감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으로 유사한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액 절도도 엄연한 범죄잖아요. 이런 범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먼저 현재 34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돼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손봐야 된다고 지적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해서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봉사 체계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분들이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드론과 같은 무인 전력이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무인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드론과 무인 수상정을 통해 실제 해상 작전이 가능한지를 처음으로 검증해봤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참치 어군 탐지용 드론이 바다를 탐색하던 중 가상의 적함을 발견하고 본부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모의 폭약을 실은 골판지 자폭 드론이 시속 100km로 적함을 향해 돌진하다 방향을 틀어 바로 옆 바다에 빠졌는데 실제 충돌했다면 적함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상 가상 표적인 아우라1의 자폭 공격을 실시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적함이 멈추지 않고 아군 해안으로 다가오자 이번엔 수십 킬로그램 폭약을 실은 무인 수상정이 적함에 부딪히며 폭발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지상전의 양상을 바꾼 무인 전력을 해상 작전에서도 적용해보기 위한 것으로 드론 10대, 무인 수상정 3대가 동원됐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전원 분석을 통해 현대전에서 무인 체계의 저비용, 고효율,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폭탄 500g을 달 수 있는 이 골판지 자폭 드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데다 대당 가격이 약 200만 원으로 수억 원대의 유도미사일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해군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2040년대 이런 무인 전력을 전체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도 무인 전력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김정은은 어제 각 병과별 전술 종합훈련을 참관했는데 폭탄 장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을 운용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집권 2기 첫 해외 순방 일정을 중동에서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굵직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테러 지원국이었던 시리아에 대해 모든 제재를 푼다고 했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시리아 정상과도 만났습니다.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이란을 향해선 대화를 촉구했는데 미국의 중동 정책이 극적으로 변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열린 투자 유치 행사장 연단에 등장합니다. 이 자리에서 1979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시리아에 대해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미국이 지난 2012년 내전 중이던 시리아와 단교한 지 10여 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도 회동했는데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25년 만입니다. 지난해 독재 정권 붕괴 뒤 정권을 잡은 시리아 과도 정부는 미국의 광물 협정을 제안하며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الحمد لله اللي رفعت العقوبات عنا لنحسن نرجع نعيش مثل اول واحسن وان شاء الله مرحله جديده لسوريا كلها بهمه رجال الشرفاء. 트럼프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설득으로 이번 제재 해제를 결심했다며 사우디와는 850조 원에 달하는 거래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Oh, what I do for the Crown Prince. 이란을 향해선 영원한 적은 없다며 협상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미국이 기다려줄 시간은 많지 않다고 압박했습니다. 미 언론은 놀라운 전환점이자 미 외교 정책 재편성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SSG의 최정이 KBO 리그 최초로 통산 5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최정은 비거리를 극대화하는 타법으로 600홈런까지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SSG가 2점 뒤진 6회 초 1사 1루 상황. 최정의 등장과 함께 팬들의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최정은 라일리의 슬라이더를 들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통산 500호 홈런을 달성한 순간입니다. 홈구장 랜더스필드 전광판엔 축포가 터졌고 최정은 화환을 목에 걸고 주장 김광현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SSG는 최정의 홈런을 기점으로 결국 경기를 6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500홈런은 인천에서 치고 싶다,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천에서 홈런을 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최정의 타구는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공의 아랫부분을 강하게 쳐올려 역회전을 거는 백스핀 타법으로 비거리를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리그 평균 백스핀 타구가 39%인데 최정의 타구는 58%가 백스핀 타구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승엽의 국내 홈런 기록 467개를 뛰어넘은 최정은 이젠 600홈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8살의 노장이지만 지난 5년간 평균 32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만큼 불가능한 기록은 아닙니다. 최정보다 5살 많은 기아의 최영우도 지난 시즌 22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보안관 K는 악당 밀러 일당과 싸우려고 합니다. I'm not trying to be a hero. If you think I like this, you're crazy. I mean it. If you won't go with me now, I'll be on that train when it leaves here. 하지만 아내도 마을 사람들도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Because if he's not here when Miller comes, my hunch is there won't be any trouble. Not one bit. People got to talk themselves into law and order before they do anything about it. Maybe because down deep they don't care. Get out, Will.
get out. 그러나 케인은 목숨을 걸고 홀로 악당들과 싸웁니다. 사법부의 위기가 심각한데 나라의 이목이 온통 대선에 쏠려 국민 눈 밖에 있습니다. 발단은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일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조이대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선거법 유죄 조항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유력 후보를 유죄로 판결해 대선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난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수당이 자기 당에 불리한 재판을 범죄로 간주해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원의 대응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고 이 후보의 다른 재판도 줄줄이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지만 이를 두고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 권력에 사법이 무릎을 꿇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 눈치를 살피는 대선 중에 사법부를 몰아붙이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는 행동을 보고 일부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소수정예가 이 독점하고 있는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겠다. 14명에서 100명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원 조직법도 대기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는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려 이른바 혁명적 측근들을 앉혔습니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은 제사람 심기였죠. 이후 4만 5천여 건의 대법원 판결 중 단 한 건도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없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마구잡이로 쓰고 이에 순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 마르틴 니멜러 목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가 회자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침묵했던 당사자들, 자신들에게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나서서 변호해줄 누구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5월 1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알아서 눕는 풀이었습니다. 연일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30mm, 충청으로는 5에서 10, 남부를 중심으로는 5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6도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9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